안녕하세요. 고영선 작가입니다. 제가 부모 공부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면서 많은 양육서들을 읽어보았는데요. 책을 읽으면서 두 가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과학적 사실들과 맞지 않은 양육서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었고, 둘째는 좋은 책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책들이 아이의 학습, 감정, 놀이, 독서 등 분야가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서 자녀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을 그리기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안목으로 아이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네, 책이 없으면 작가인 제가 써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부모 공부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양육 방식, 학습, 놀이, 감정, 언어 발달, IQ, 행복 등까지 22가지 항목을 알딸 심리학, 뇌과학, 인지 심리학 등을 기초로 제 두 아이에 적용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해 집필했습니다. 부디 많은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 공부.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생 공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지난주 저희가 라이브 방송 때 그 수많은 고민들이 그 다음에 방송이 끝나고도 계속 달렸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도 역시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예 그래서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고민은 제 지인이에요. 지인. 아까 그 방송에서도 한번 살짝 언급했는데 네. 제가 한번 다시 언급해주고 싶은 친구가 있는데 우리 조홍식 군. 홍식 군은 학습적으로 봤을 때는 인텔리입니다. 서울대 건축학과를 나왔는데 자기가 경제를 부전공으로 했나 복수전공으로 했나 해서 바꿨어요. 그래서 뭐 유명한 회사에 그러니까 아실만한 회사들의 애널리스트로 있었습니다. 아시잖아요. 그 고작가님 주변에 그렇죠. 애널리스트 네. 친구분들이 많으셔서 네. 뭐 제일 사리 판단이 빨라야 되고 제일 똑똑해야 되는 위치잖아요. 아, 그럼요. 네. 그래서 거기 있다가 그 유명한 모모와 컴퓨터를 만드신 유명한 대표님이 있어요. 그 연예인하고 결혼하신 그렇죠. 분, 국회의원 하신 분, 그분이 차린 벤처 회사에서 팀장으로 있다가 지금 창업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전형적인 사이클은 아닌데 그런 사이클 중에 하나예요. 대기업 들어와서 그 창업한 케이스. 힘드니까 뭐 내 인생 없고 뭐 그런 고민들 많잖아요. 대기업뿐만 아니라도 회사에 낙이 없고 회사에서 배울 게 없어서 창업을 해야겠다. 내 꿈을 담기엔 여기 너무 작다. 예. 뭐 이런 그래서 식. 나왔는데 그 친구가 나와서 하는 말이 제도권에 맞게 열심히 살아오다가 용기 내서 창업을 했는데 심리적 압박과 그 플럭추에이션 이 요동침이 그렇죠. 장난이 아니네요. 그 형님 용기 좀 주세요. 라이브 방송 때는 예, 화이팅 화이팅. 해드렸죠. 이 친구가 좀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 친구가 말빨이 진짜 세요. 오. 그래서 이제 제 친구의 후배인데 제 친구도 제가 말빨이 세다고 생각했고 이 친구도 말빨이 세다고 생각해서 둘이 만나면 어떨까 고민을 한 거예요. 근데 만나 보니까 아마추어 수준이더라고요. 저한테 비하면. 이 친구가 네, 다 이해가 갑니다. 예. 왜냐면은 고 작가님도 강연으로 되게 잘하시고 뭐 맘먹고 말하시면은 어디 가서 지는 스타일은 아닌데 첫날 저 만나셨을 때 넋놓고 이렇게 침 흘리면서 얘기 들으셨어요. 넋놓고 첫날 만났는데 그러니까 제가 워낙 이렇게 오래 살아와서 이제 특화됐는데 어느 정도로 제가 했었냐면은 제가 솔직히 그 요즘에는 되게 건설적이고 여러분을 상담을 해주고 고민을 해결해주면서 살지만 예전에 저도 청년이고 저도 20대 젊은이였을 때 제가 어느 정도로 웃겼냐면은 스키장에 가면 곤돌라가 있잖아요. 거기서 제가 우리 이제 전문 용어로 이빨을 턴다 그러잖아요. 제가 진짜 이빨 털기 시작하면은 진짜 천사가 하프 연주하듯이 사람들이 홀렸어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이 귀를 쫑긋하고
듣고 쟤 뭐냐 하면서 네. 그다음에 심지어 어떤 여자 모르는 커플인데 그 여자분은 남자친구한테 오빠도 웃긴 얘기 좀 해봐. 제가 너무 혼자 계속 웃기니까 그다음에 그 커플은 저 사람들 또 있다. 쫓아가자. 그런 식으로 막 따라오고 어. 그다음에 이제 대학교 때 예비군 훈련을 단체로 가잖아요. 이제 길게 이동을 할 때 이제 심심하니까 제 이빨을 또 털잖아요. 그때 모르는 과 사람들이 와서 제 이빨 터는 거 들으려고 하도 여기서 사람들이 깔깔깔대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도서관에서 별명이 저수지였어요. 저수지. 뭐예요? 제가 그 도서관 성균관대 도서관에서 이렇게 이빨 털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물고이듯이 모여. 모르는 사람도 와서 다 듣고 그랬었어요. 저수지에 잠겨버리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갖고 모여가지고? 사람 웅덩이가 된다고 저수지였어요. 아무튼 이제 그렇게 활발한 친구인데 그런 활발한 친구가 이렇게 힘들다고 그렇게 내색을 하는 친구가 절대 아닌데 저한테 용기 좀 달라고 한 거 보면 역시 창업이라는 게 만만치가 않죠. 절대 만만한 게 아니고 특히 우리나라에 더. 예, 왜냐면은 우리나라가 솔직히 그 제도적으로 이런 건 좀 많이 개선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은 헬조선이고 어떤 부분은 오해인데 오늘 헬조선 팩트 체크 간만에 한번 하면은 우리나라는 사업을 하고 망하면은 절대 일어설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죠. 세이프트넷이 없어요. 떨어지면 죽는 구조라서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다치는 구조까지는 괜찮은데 죽는 구조가 돼버리니까 도전 의식이 안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제도적으로 많이 보호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예, 신뢰도 있어야 되고 서로 간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의식을 개혁을 하기 위해 저랑 고 작가님이랑 우리 인생공부 영독공 팀이 열심히 활동을 하는 거니까 저랑 고 작가님은 때려 죽여도 나라 바꾸고 죽을 거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많이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좀 냈으면 좋겠어요. 하고 네. 들어보니까 또 되게 뛰어나신 분 같은데 되게 뛰어난 친구예요. 이런 분들이 정말 대박을 터주셔야 이런 분들이 리더가 돼야 돼요. 대박 터주시면 또 국내 일자리와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고. 오랜만에 이게 참 언급하면 좋은 타이밍이라서 왜 대한민국이 헬조선인가 팩트 체크 간만에 한번 갑니다. 왜 대한민국이 헬조선이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위 말하는 금수저 집안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친구들이 금수저인 건 죄가 없어요. 절대 그거 갖고 뭐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야 돼요. 다 못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누군가는 게으를 때 누군가는 부지런해서 누군가는 진짜로 부를 축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를 축적한 집안에서 자식이 태어나면은 부모가 잘해주겠어요? 못해주겠어요? 저도 제 새끼 그 다음에 가까운 결이 겸이 잘해주고 싶은 게 제 마음이란 말이에요. 부모의 심정이죠. 부모 심정이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잘해주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이제 해외에서 박사를 하고 이제 해외로 유학 간 친구들을 많이 알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그런 엘리트 교육을 받았으면 리더가 돼야 되는데 미국에 가서 구성원이 되고 있는 게 문제예요.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르는 문제인데 이 친구들이 카네기 멜론 나오고 UCLA 나옵니다. 그러다가 어디 가요? 이제 구글도 입사를 하고 페이스북도 입사합니다. 그러면 그 생활에 만족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은 뭐예요? 상류층에서 리더십 교육을 받은 친구들인데 리더가 아니라 미국에 가서 구성원이 돼버리는 구조예요 이게. 그럼 리더의 역할을 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솔직히 여러분 안타깝지만 리더는 갑자기 막 뭐 하늘에서 솟아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철저하게 교육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이 와서 창업도 해주고 왜냐면 선진 문물을 배웠잖아요. 그럼 돌아와서 창업도 해줘야 하는데 끝까지 거기 남겠다는 거예요. 부모도 너 거기 남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개인의 노력으로 가져간 사람도 있고 솔직히 시스템을 잘 이용해서 가져간 사람도 있고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다는 아닐지언정 일부라도 어떻게든 이게 내가 1%라도 나라를 이끌어가야겠다는 그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게. 이게 되게 심각한 부분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사례를 너무 많이 하니까. 그래서 고 작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홍식군 같은 분들이 똑똑한 친구들이 더 좋은 직장을 만들어내갖고 지금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청년들이 또 여기서 나온 무슨 뭐 제품이나 그런 것들이 정말로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한다면 네. 또 우리 인생공부에서 많이 사이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이게 전 사람 우리나라 생산성과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을 만약에 개발하시고 예. 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같이 그게 함께할 수 아니라 있으니까.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근데 조만간 제가 그 유명한 블로거 김강현 기자님을 만나러 갈 거예요. 광팔이. 왜냐면은 수출 가능한 스타트업은 저희 인생공부에서 지원을 해줄 거예요. 전액 무료로. 홍보를 예, 홍보를. 네, 홍보를 왜? 일단 내수에서 성공해서 수출을 약속을 하고 수출을 되는 기업이면은 안 해줄 이유가 없어요. 왜? 어차피 파이 나눠 먹는 거는 상황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고 파이 키우는 걸 누가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파이 키우는 건 수출밖에 없어요. 뭐 협동조합 이런 걸로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나누는 방식이에요. 어떻게든 우린 누군가는 파이를 키우는 최전선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수출 기업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 작가님이랑 우리 인생공부가 수출을 할 수 있는 스타트업들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몇 명 연락했거든요. 수출할 거다. 전혀 수출할 가능성 없는데 자기는 수출할 거라고 끝까지 우기는 분들이 있어요. 어림도 없습니다. 할 마음도 없고 의지도 없으면서 당장 홍보만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그렇죠. 분들이 여러 명 접근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팀원들이 6명이 있기 때문에 되게 꼼꼼히 검토를 하기 때문에 얄짤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 근데 만약에 팟캐스트 듣는 분들 중에 그런 도움이 필요한 분 있다. 되게 기업이 이타적이고 대한민국이 어떤 엄청난 포텐셜을 줄 것 같다. 연락하세요. 댓글로 남기시고 쪽지로 보내시고 하세요. 그럼 저희가 또 검토해서 당연히 홍보해드립니다. 그렇죠. 네. 예, 다음 고민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거 아까 또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언급해주면 우리 민혁군 수미토모 상사에서 공부하는 우리 엘리트 또 민혁군 제 또 지인입니다. 이분은 이제 그냥 지인이 아니라 페북을 통해서 알게 된 동생이에요. 근데 이분이 제가 이분 또 얘기하면서 이분은 되게 우리 민혁이는 되게 성실하거든요. 성실함의 끝판왕이에요. 근데 그 이직을 하려고 저를 원래 이직을 하는데 싱가포르 이직이 걸려 있어갖고 제가 싱가포르 출신인 걸 아니까 저한테 상담을 너무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상담을 받으려는 그 메일의 그 정성이 난 진짜 무슨 왕한테 상소문 올리는 건 줄 알았어요, 진짜. 진짜 제 고민 써놓은 거 보면 수준의 차이를 알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또 바빴거든요. 시간이 없다고. 그러니까 10분만 만나달래요. 자기가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10분만 만나달래요. 너무 갸륵해 하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다음에도 안 되니까 자기가 출장 비행기 시간을 바꿔갖고 공항에서 막 택시 타고 바로 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상담을 하는데 그냥 박사님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라 그 자료를 바리바리 싸들고 왔어요. 자기 연봉 테이블부터 싱가포르 연봉 테이블 막 프레젠테이션까지 발표를 하더라고요. 너무 기특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같이 고민을 해서 슬기롭게 해결해서 이 친구는 싱가포르 안 가고 수미토모 본사로 갔어요. 지금 되게 잘 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뿐만 아니고 고 작가뿐만 아니라 누구한테 조언을 구할 때는 기본이 돼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 솔직히 제 질문 받는 거 60%가 제 인생 답 좀 알려주세요거든요. 모르죠. 제 인생 답도 모르는데. 그러다가 항상 제가 조언 드리는 게 제가 오답 알려드리면 어떡할 건데요. 나 원망하려고요? 조건을 모르는데 제가 여러분 문제를 어떻게 풀겠어요. 생뚱맞게 그거는 예를 들어 빗변의 길이를 구하려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a 값이랑 b 값을 알아야 되거나 아니면 자를 줘야 되는데 대충 저 빗변의 길이를 구해보시고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그래서 사람 잡으라고요? 그 빗변을 롤러코스터 만들었다가 사람 잡으라고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러기 때문에 이 민혁군이 옛날에 저한테 그 조언을 구했던 과정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좀 귀감이 되는 사례고, 민혁군이 야근 잔업이 많은데 야근 잔업에 대한 대처 및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러니까 제가 또 삼성에서 야근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야근을 하면은 교통비라 그래서 시간당 7,500원씩 줘요. 제가 그거를 뭐 많이 받을 때 한 달에 25만 원까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야근만 30시간씩 하는 거죠, 매일. 주 5일 근무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야근이 없으니까 많을까 뭐 얼마죠? 하루 6시간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시 퇴근 맨날. 근데 여러분 이 야근 잔업이 진짜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이 야근 잔업이 여러분 왜 오는 거냐면은 야근 잔업은 신뢰 부족으로 오는 거예요. 이 신뢰 부족이 뭐냐? 대한민국 회사의 문제는 뭐냐면은요. 이 대한민국뿐 아니라 뭐 일본은 모르겠지만 좀 이 대기업이나 관료제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 신뢰 부족의 현상, 이 신뢰 부족 때문에 고민을 인정을 안 해줘요. 고민한 시간, 고민을 하면은 결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티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가시적인 결과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뇌 속에 있는 건 믿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신뢰 부족의 사회예요, 우리가. 저신뢰 사회거든요, 대한민국이. 먹고 사는 것만 진짜 많이 먹고 살지 신뢰 자체는 되게 전혀 맞아요. 발달하지 네. 못했거든요. 그거기 때문에 자꾸 뭘 보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결과가 안 나왔을 때 변명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가시적인 걸 못 만들어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이만큼이나 일을 했는데 너 안 나왔다. 그러면은 또 상사도 열심히 했구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집에 가서 고민을 해도 고민이고 회사에서 생각해도 고민인데 굳이 내 눈앞에 안 보이면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적 야근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일단은 근데 그거는 우리가 저신뢰 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여러분 그러면 기성세대를 욕할 거 아니에요, 20, 30대가? 그럼 지금 젊은 세대 20, 30대는 신뢰가 넘치냐 이거예요. 전혀 아니에요. 똑같이 신뢰는 없어요. 똑같이 신뢰는 없어요. 제가 지금 직간접적으로 일하고 있는 팀이 20팀 정도 됩니다. 제가 요번에 좀 좋은 조언을 하나 해드리면은 제가 이거 한번 시리즈로 할 건데 사랑받는 주니어가 되는 법 시리즈로 한번 할 건데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을 제가 유독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의 대부분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그 저신뢰 사회에서 문제점은 뭐냐면은 그 뭐 가이드를 못 받아서 그런 걸 수 있는데 항상 일을 하다가 문제가 터지면은 그때 연락을 해요. 그러면 해결이 안 되거든요. 일이 하다가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예를 들어 영어라고 칩시다. 여러분 영어 뭐 퀴즈 2,000개만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은 2,000개 만드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 하루에 200개씩 만든다고 치시면 열흘이 걸리잖아요. 그럼 일을 해보면은 시간이 나오잖아요. 근데 하루에 내가 100개씩밖에 못 만드는 거 해보니까 그럼 20일이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둘째 날 저한테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박사님 일을 해보니까 이 20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은 9일 10일이 돼서 1,000개밖에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이런 간단한 실수를 저질러요. 그 다음에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거의 대부분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소한 일 처리를 어떻게 하냐가 미리미리 이렇게 좀 해결을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내가 능력이 부족할지언정 내가 이렇게 좀 해결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야 되는데 그거를 공유를 해가면서 일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좀 너무 배워본 적도 없고 선배들도 그런 식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결국 문제가 골마서 터져야지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아까 그 야근으로 돌아가서 그 야근의 문제점이 뭐냐면 자꾸 여러분이 그렇게 습관적으로 야근을 하다 보면은 진짜 야근 안 해도 되는 날이 있거든요. 근데 그냥 자연스럽게 야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냥 네이버도 한번 보고 문자 준 게 야구 한번 보고 예? 그다음에 네이버 스포츠 싹 한번 훑고 그다음에 조석도 한번 만나고 마음의 소리 한번 듣고 예? 지금 움찔움찔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움찔움찔 그럴 것 하시면 돼요. 같아요. 예. 왜냐면 내가 방금 움찔움찔 했거든요. 내 자신이. 예? 그렇게 그 야근 잔업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는 해야 되지만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안 할 수 있는 순간에는 칼같이 안 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줄여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 라이브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언젠가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상무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이 단칼에 잘라내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거기에 타성에 젖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그렇게 씹새끼 개새끼라고 했던 차장 부장이랑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예?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 정말 이 그릇된 타성이 만성이 돼버리면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0대 40대 여러분들 그걸 경계하고 그 다음에 항상 뭐냐면은 내가 또 실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때로는 빨리 갈 수 있는 찬스가 있는데 이게 아예 그 아까 만성이 되고 염두를 하는 거고 10시까지 하면 되니까 지금 빨리 안 끝내도 돼. 일을 끝낼 수 있을 때는 빨리빨리 끝내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꿀팁 하나 나갑니다. 간만에 회사생활 꿀팁. 예를 들어 눈치 보고 남아 있어야 될 경우가 있어요. 상사가 퇴근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일을 다 끝냈지만 그럼 남으세요. 남아서 몰래 스마트폰으로 공부를 하세요. 제가 그랬습니다. 남아서 단어 외우고 비즈니스 인사이더 보고 타임 보고 왜? 미친놈이 나 못 가게 하잖아요. 일은 난 다 끝냈거든요. 응? 그럼 저는 화장실도 좀 들락달락 거리면서
그 다음에 어차피 못 가게 하니까 그 다음에 평소에 안부도 못 물었던 친구들한테 전화도 좀 하고, 예? 그렇게 하면서 저는 그 시간을 나름 조금 알차게 썼어요. 공부와 대인관계 네. 관리. 그렇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러니까 진짜 필요한 야근은 여러분 해야 돼요. 여러분 미국은 야근해야 되면 계속 해요. 그다음에 미국은 형 야근 수당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 아는 형이 퀄컴 세계 최고의 기업에 있거든요. 심할 때는 밤도 새요. 근데 미국의 매력은 뭐예요? 밤새면고 이메일을 보내요. 어저께 밤새서 못 나갈 것 같다. 그러면 나오지 말라 그래. 그게 미국의 매력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선형적으로 나눈다는 게 미친 생각이에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했잖아요. 옛날에도 말했지. 우리나라 인사 제도가 저는 바뀌어야 되는. 저도 공부를 더 많이 해봐야겠지만 HR에 대해서 휴먼 리소스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봐야겠지만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인사 고과를 팀 단위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 단위가 아니라 팀장이 권한이 막강을 해야 돼요. 그 뭐 차장, 부장 이런 사람 권한이 막강한 게 아니라 팀의 수장만 권한이 막강하면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결정하는 거. 어제 밤샜으니까 우리 내일 다 늦게 출근해.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저신뢰사이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 삼성에서도 되게 자율출근제라는 좋은 제도를 만들었거든요. 40% 30%는 다 악용해요. 회사가 썩었다고 말하기 전에 썩은 마인드를 갖고 있는 직원도 너무 많아요, 솔직히. 네? 제가 2015년 시무를 하면서 시무식 끝나고 우리 이론이를 데리고 가서 제가 말한 게 있어요. 올해 우리 팀의 목표는, 우리 팀은 이론이랑 저 둘입니다. 팀이에요, 우리는. 우리 팀의 목표는 업무 시간에 스마트폰 1초도 안 보기다. 내가 칼퇴근도 시켜주지. 회사에서 월급을 주는데 업무 시간에 스마트폰 보고 그러면은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 이거를 회사 생활하면서 습관을 미리미리 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스마트폰은 아무도 안 본다. 우리 애들은 안 봤어요. 저도 안 보고 점심시간에 보고 놀고. 그런 습관이 들어야 돼요. 근데 스마트폰이 왜 무섭냐? 그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잘 나왔지만 디스트랙션 이런 방해가 너무 심하잖아요. 그렇죠. 카톡 오면 안 볼 수 없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10번 카톡 오면 보다 보면 네이버 한번 누르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원치 않던 원하던 습관적으로. 그래서 스마트폰이 무서운 거라서 일부에서 얘기했던 규환군 사례처럼 만약 스마트폰 중독에서 못 벗어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스마트폰을 버려버리거나 뭐 개인적 사정에서 버리지 못한다면은 뭐 써야 된다면은 업무 시간이나 공부 시간에는 다른 곳에 두세요. 무음으로 해주시고 절대 여러분 인생에 그렇게 급한 연락은 웬만해서는 없습니다. 특히나 학생 때는 더 없죠. 예. 그렇게 그 습관적 잔업 및 야근을 하면 안 된다. 일단은 내가 스스로는 또 업무를 효율적으로 해서 잔업을 칼같이 끌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말하고 다음 고민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존 용선인가요? 그러니까 존 군이 일도 나름 재밌게 하지만 잠자는 게 놀러 다니는 게 좋습니다. 공부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이거는 이제 고민이 아니죠, 그렇죠? 공부 먼저 하고 남는 시간에 잠자고 놀러 다니는 거죠. 예? 그거에 대해서 솔직히 논리적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예? 진짜예요. 이거에 대해서 솔직히 꼬치꼬치 따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인생 그냥 살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런 거예요. 왜 밥은 3끼 먹어야 되나요? 2끼만 먹어도 돼. 1끼만 먹어도 돼요. 그건 네 마음이야. 예? 근데 그거 뭐 그렇게 당연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밥은 왜 먹어놔야 되나요? 안 굶어 죽으려면 먹어야지 임마. 생명체인데 우리가. 그러면 왜 생명체는 밥을 안 먹으면은 굶어 죽나요? 그런 거 이제 묻는 거랑 이게 거의 똑같은 수준의 질문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솔직히 잠자는 게 좋고 놀러 다니는 게 좋다는 건 대부분 다 그래요. 예. 근데 이제 공부는 언제 어떻게 할 거예요가 나오는데 중요한 건 이게 Y가 빠졌잖아요. 공부를 왜 하는데요? 그거부터 얘기가 돼야 그렇죠. 예, 다음에 뭐 언제 어떻게 나오는 거지. Y도 뭐 그게 정립이 안 됐는데 당연히 그게 없기 때문에 동기부여 차원에서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는데 당연히 남들 하니까 한다? 야, 그거는 쉽지가 않죠. 이 친구 제가 질문 눌러서 제 타임라인 들어가는데 패친인데 이 친구 학교 후배네요. 아 그래요? 네, 성균관대 그냥 경영학과니까 고 작가님 후배네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겠네요. 사회과학 때문에? 예.
만났으면 빠따 맞았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그게 훨씬 빠르거든요. 때로는 논리적인 것보다 빠따 한 대가 금방 그렇죠. 냉큼 정신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고 작가님이 또 선배답게 되게 좋은 조언 주셨는데 저도 좋은 거 하나 말씀드리면은 잠자는 게 놀러 다니는 게 좋습니다잖아요. 그럼 공부하는 게 왜 좋은지 알아보세요. 공부의 재미를 찾으시면은 저절로 저랑 고 작가님처럼 책 읽는 시간이 아까워갖고 진짜 막 어떻게든 책 읽으려고. 저는 여러분 제 얘기 해드릴까요? 저는 솔직히 요즘에 체력이 너무 약해져갖고 가끔 누가 날 빠빠라치처럼 한번 사진 찍어주길 되게 바라고 있거든요. 저는 전철에서 가끔 책을 읽어야 될 때 그 저는 스마트폰으로 일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걸 안 하고 책을 읽을 때는 그냥 바닥에 주저앉아서 읽어요. 자리가 없으면은. 남 개의치 않고 그냥 뭐 옷은 빨면 되니까 책 읽는 게 훨씬 중요한데 체력은 안 되니까 그냥 어디 사람 없는 데 가서 민폐는 안 끼치게 저쪽 구석탱이 가서 그냥 바닥에 주저앉아서 책을 읽어요. 그게 나한테 훨씬 중요하니까요. 예? 체면보다 훨씬 나한테 중요하니까요. 책 읽는 게 자체가 훨씬 좋으니까요. 저야 뭐 그 사람 많을 때 있잖아요. 예. 그 사람 많은데 책을 읽고 싶은데 다 껴요. 그럼 이걸 팔을 못 뻗쳐요. 네. 어떻게 되면 위로 올려요. 그렇죠. 위로 올리고 거기 올리고 이렇게 보고 가요. 왜냐면 이제 이 시간대 되게 아깝고 게다가 저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또 집에 가면 애 봐야 되잖아요. 애 봐야죠. 애 보면 애한테 집중해야 되는데 또 할 거 또 책 읽고 싶은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가서 애가 잘 때까지는 또 시간이 없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최대한 내 활용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서 또 깨알 팁 for 헬조선. 대한민국 헬조선을 극복하기 위한 깨알 팁을 하나 드리면은 여러분 대한민국의 헬조선 이유 중에 하나가 육아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걸 해결하려면은 남자분들의 육아 참여 비율이 압도적으로 늘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민 가고 싶어하는 스웨덴, 미국, 뭐 덴마크, 호주 보면은 남성 가사 참여 우리나라보다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제가 그대로 여러분들의 남자친구들의 반응을 리액션을 해볼게요. 씨발 그러면은 회사 다니는데 나는 집에서 쉬지도 못해? 여러분 집에서 육아하는 게 훨씬 힘들어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그 육아하신 분이 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네. 일하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와이프한테 야 나는 돈 버는데 넌 집에서 애 보고 나는 좀 집에 와서 쉬면 안 되냐? 절대 그따위 말 하시면 안 돼요. 애 보는 게 100배 힘들어요. 일하는 게 훨씬 쉬워요. 일하는 게. 애들이 그 1분에 어린이에서 한 2-30번 이상 요구를 해요. 네. 계속 뭔가 요구하고 계속 여러분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를 괴롭히는 부장이 있는데 10초마다 그 부장하고 진짜요.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거는 그 부장을 욕을 할 수 없다는 그렇지. 거예요. 내 새끼야. 왜냐면 여러분 부장들은 가끔 욕할 거 아니에요. 이 개새끼 김 부장 씹새끼 막 이렇게 욕할 거 아니에요, 진짜. 근데 여러분 자식한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부장님은 화장실도 혼자 가시고 예. 밥도 혼자 드시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애기 아프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게 진짜 집에 마음이 있는 찢어져요. 부장님은 다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거 따지면 네.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정말 힘들 때는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어른하고 얘기하고 싶다고. 소통이 안 돼. 저도 이제 바쁘면 막 밤 늦게 오고, 저 이제 창업했을 때는 스타트업했을 때는 되게 늦게 온 적 많았었거든요. 어른이랑 얘기해 본 게 소문이라고 얼굴 맞대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 다음에 힘든 거죠. 예. 또 그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 엄마 아빠도 키웠는데 왜 너는 혼자 못 키우냐고 미친 소리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왜 내 친구네 와이프는 키우는데 왜 너는 못하냐고. 그것도 미친 소리. 왜 애는 다 달라요. 예를 들어 고 작가님네 한번 우리 살펴볼까요? 결이랑 겸이가 있습니다. 결이는 절대 혼자 볼 수 있는 애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겸이는 반명이서도 볼 수 있는 애기예요. 예. 그 난이도가 레벨이 달라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 10배 차이 나죠. 난이도가 10배 이상 날 예, 거예요. 그쵸? 그럼 이제 신 박사님 이게 체아도 예, 제가 결이과 결이과 그러니까 제가 그 가끔 겸이랑 둘째랑 뭐 단둘이 나가거나 할 때 엄청 놀래요. 저는 신 엄청 놀래요. 박사님이. 그건 절대 불가능한 거거든요. 저는 이해가 가요. 제가 네. 첫째 놓고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첫째는 단둘이 내가 나간다고 그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생지옥. 그렇죠. 진짜 내가 헬조선에서 해를 진짜 맛보는 거죠. 그렇죠. 진짜 그렇죠. 게다가 첫째는 처음에 그 카시트 살 때부터 문제였어요. 네, 대부분 아이들 똑같아. 그런데 근데 저 둘째는 그냥 선비래요. 선비 선비예요, 들어보면. 그냥. 예. 가만히 있대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고 뭐 이거 뭐냐 유모차 타면 가만히 네. 있고 잠도 잘 자고. 형수님이 교회 다니시는데 어떻게 부처님을 낳으셨어요? 그렇죠.
귀도 큰 편이야. 그렇게 예. 차이가 난다는 거. 예, 예. 그렇게 이제 갑자기 삼천포로 빠졌지만 깨알같이 헬조선을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섭군. 대체 복무로 항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군 복무의 새로운 분야의 도전으로 유학을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 어떤 걸 하고 싶고 어떤 공부를 하고 싶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새로운 문화와 영어 공부를 하고 싶다는 마음만으로 유학을 한다면 도움이 많이 될까요? 안 되죠. 절대 안 절대 되죠. 예. 안 되죠. 그러니까 유학을 가면 뭐가 해결되겠지.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제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면은 예전에는 전형적인 케이스 해외 박사를 하면은 무조건 취업이 됐어요. 이제는 안 돼요. 예전에는 얼마나 해외 박사가 잘 팔렸냐면은 전공이 안 맞아도 좋은 데서 해외 박사면은 그냥 일단은 가져오는 게 일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전공도 맞아야 되고 실력이 없으면 뽑아주질 않아요. 이제 뽑아주질 않아요. 되게 심층 면접도 되게 심층적으로 해요. 그래서 죽도 밥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해외 미국 같은 데 가서 취업 자체가 어렵거든요. 이민자들한테 요즘에 취업 자리를 잘 안 주거든요. 왜냐면 내 자국민들한테 취업이 우선권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외국인들은 투표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정책적으로 정말 특출나지 않는 이상은 외국인이 이렇게 그러니까 잡을 잡는 게 되게 어려워요. 일단은 그 유학을 가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현석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아직 어리잖아요. 군 복무 중이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 영어부터 뒤지게 잘하고 보세요. 영어로 읽기 쓰기를 완벽하게. 그러니까 외국어로 쓰여 있는 교재를 1초의 스트레스도 없이 볼 때까지 일단 공부를 하세요. 그렇게 공부를 하고 나면은 지금 현석군이 알고 있는 것보다 보이는 게 100배는 많아집니다. 독서 열심히 하시면 예. 일단 독서 영어만 먼저 내가 지금 뭘 할지 모르겠다. 예, 영어 공부나 독서 하세요. 그러면은 대부분 본인이 이제 알게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희상군의 고민 비슷한 고민 중에 하나인데 지금 대학교 2학년인데 교환학생을 가려고 생각인데 교환학생 가는 것의 장단점이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교환학생은 제가 볼 때 장점이 항상 80% 이상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학연수보다 항상 교환학생을 강추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게 마태 효과잖아요. 가진 자가 다 가진 거. 그렇죠. 솔직히 그 수능으로 퍼센트가 상위 퍼센트인 들어가는 학교 서울대, 연대, 고대 친구들이 교환학생을 압도적으로 많이 나갑니다. 이제 수능을 좀 못 봐도 들어갈 수 있는 학교 이제 지방대로 내려가면은 그 친구들이 훨씬 덜 나가요. 그래서 교환학생 프로그램도 좀 더 적고요. 근데 경쟁이 덜 치열해요. 원래 그런 친구들일수록 더 나가야 되는데 가진 자는 더 많이 보고 가지지 못한 자가 덜 보게 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학연수보다는 무조건 교환학생을 가세요. 왜? 여러분 어학연수라는 걸 가면은 여러분 옆에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본인 친구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짜 언어를 쓸 기회도 없고 그 긴장감이 되게 낮아요. 어학연수는 진짜 롱텀 베케이션이에요. 아주 긴 휴가예요. 돈을 많이 쓰는. 세상에 그렇게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배낭여행이 낫겠다. 네, 거기서 맞아요. 배낭여행이 훨씬 나요. 다양한 문화 접하면서 거기서 무기력병에 빠지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일종의 그러니까 피터팬 증후군 비슷한 뭐라 그럴까 어학연수 피터팬 증후군인데 어학연수가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어학연수가 무슨 공부하러 간 줄 아는데 놀러거든요. 맨날 가서 외국인 친구들이랑 밥해 먹고 놀고 What did you do on this weekend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예? 막 그 선생님이 조금만 잘했다면 무조건 칭찬받고 그 돈 100만 원 내는데 선생님 칭찬 안 해주겠어요? 무조건 칭찬해주지? 근데 그 교환학생은 달라요. 수업을 들어야 돼서 뒤지게 빡세요. 그러겠네요. 근데 과제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읽고 쓰지 못하면은 뒤져요. 그래서 되게 많이 늘어요. 그러면서 시간 낭비도 없어지고 왜? 전공 공부를 하잖아요. 제가 여기서 또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신 박사님 좀 쉬시라고. 예. 감사합니다. 예. 진짜 죽을 뻔했네요. 제가 이제 강의할 때 꼭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최근에 이제 부모 공부 냈으니까 엄마들한테 강의를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물어봅니다. 애들이 영어를 잘할까요? 어른이 잘할까요? 그러면은 100명 중에 99명은 다 애들이 잘합니다. 애들. 근데 그게 경험적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민 가신 분을 생각하면 돼요. 이민 갈 때 애가 한 7살 된 애를 데리고 이민 갔다가 칩시다. 예. 10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애는 원어민 수준으로 샤락샤락 하지만 그렇죠. 대부분 부모님 같은 경우는 이거 무슨 이민 간 건지 아니면 놀러 갔다 온 건지 생각보다 영어가 많이 안 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당연스럽게 아이들이 어른보다 영어를 잘한다. 근데 과연 그런가를 놓고 우리 이제 EBS에서 그 서울대 연구팀하고 연구를 해봤어요. 실험을 했죠. 실험했는데 해서 이제 대학생 5명하고 8살 아이들 5명을 놓고 중국어를 알려줬어요. 이제 영어는 다 들어봤을 거니까. 예. 하고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테스트를 했는데 예. 잽도 안 되죠. 잽도 안 되게 어른이 이겼습니다. 예. 대학생들이 왜 그러냐면 이 외국어를 공부한다는 건 학습이잖아요. 학습을 잘하려면 메타 인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 내가 어떠한 상황인지를 잘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학습 전략을 세워 나가는 건데 8살 차이는 그게 없습니다. 없는데 당연히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왜?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외국어를 배울 때는요 어린아이가 어른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해외는 어떨까요? 예, 해외는 똑같습니다. 미국은 워낙 이민자가 많기 때문에 관련된 연구가 되게 많아요. 그 연구에 의하면 발음을 제외하고요. 일반적 영어를 구사하는 능력이나 영어를 이해하는 능력 같은 경우는 나이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이제 거의 정설이고요. 대신 12세 이전에 외국에 가게 되면은 원어민에 가깝게 언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12세가 넘어가면은 그건 힘들어요. 근데 12세가 이제 언어의 발음에 있어서 결정적 시기인데, 근데 이것도 있잖아요. 그 한 실험에서 특히 우리나라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발음을 되게 중시 여기세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예.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발음 컴플렉스가 있어서 F 발음 잘 안 하죠. 예. 이게 컴플렉스인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 생각하니까 실제 실험에서도 사람들이 그냥 영어만 하는 거 들려준 다음에 외국인하고 우리 한국인하고 어떤 사람이 영어를 잘하느냐 평가를 했더니 외국인 1등이 우리나라 꼴등 외국인 1등이었거든요. 그 누구냐? 반기문 총장. 그러니까 외국인은 우리나라 왜 꼴등 섰냐? 발음이 구려서 준 거예요. 근데 외국인은 왜 그 사람이 1등이냐? 어휘. 로직, 어떤 로직, 내용으로 어떻게 구사하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그렇다면 왜 외국에 가면은 그 어린애가 잘하게 되냐? 그러면 그 디테일하게 따지면 답이 나옵니다. 딱 신 박사님이 말씀하신 거 비슷한 거예요. 어른은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이제 이민을 가시면 대부분 어떤 식이냐면 엄마는 안에서 일하고 집에서 있거나 이제 아빠는 자영업을 한다고 치죠. 일단 엄마는 영어를 할 상황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애는 학교 다니고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아빠는요. 자영업을 한다 하더라도 쓰는 용어가 일단 장사할 때 쓰는 용어가 뭐가 있을까요? 뻔합니다. 영어 잘 못해도 아르바이트는 다 할 수 있어요. 외국 가서. 실제로 직장을 다닌다 할지라도 컨설팅이나 말로 막 하는 직장 아닌 이상은 또 읽고 쓰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아이는요. 아이는 유치원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교환학생 똑같은 거죠. 영어를 못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친구도 못 사귀고요. 인간이 아닌 그렇죠. 거죠. 모글리잖아요. 모글리. 그러니까 그냥 그 환경 자체가 영어를 필사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같은 기간이 있다 할지라도 아이가 이민 갔을 때 아이가 어른들보다 훨씬 더 영어를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하면 언어의 유창성은 나이와 상관이 없는데 발음을 제외하고 나서는 왜 이민간 그 가족이 아이는 나중에 어머니처럼 자라는데 부모는 아니냐? 이유는 그 환경이 달라섰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환학생이나 어학연수나 비슷한 어떤 비율가 될 수도 있겠죠. 교환학생 같은 경우는 영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면 안 되는 그런 학점 빵점 맞게 그렇지. 생기겠죠.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그 환경에 적응해야 되다 보니까 당연히 영어를 필사적으로 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고 어학연수는 그게 아니니까 보니까 같은 기간에 다가왔을 때에도 이쪽은 아이가 이민 간 거랑 비슷하게 이쪽은 엄마가 이민 간 거랑 비슷하게 같은 기간이지만 언어의 배움에 어떤 격차가 벌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제 교환학생 강추하는 게 미국에 여러분 대학교가 3,000개 있어요. 3,000개. 그러니까 명문대는 한 200개밖에 안 돼요. 여러분 솔직히 어느 대학이든 가면은 언어랑 상관없이 열심히 읽고 쓸 줄만 안다면 열심히 하면 여러분 다 오래 이쁠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갑자기 뱀 헤드가 되는 경험을 해요. 뱀 대가리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러면은 자신감이 엄청나져요, 진짜.
그러면 여러분이 또 못 보던 기회를 볼 수가 있게 돼요. 예? 심지어 트랜스퍼라 그래서 학교를 아예 옮길 수도 있어요. 학적임이 괜찮다면은.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러니까 교환학생도 좋지, 어학연수도 좋지만 저는 솔직히 어학연수보다는 배낭여행을 강추합니다. 어학연수가 그 학원비가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최소 100만 원이거든요, 한 달에. 6개월 가면 한 2천만 원 들거든요, 먹고 자는 것까지. 2천만 원이면 세계 일주를 할 수 있거든요. 세계 일주를 하세요, 차라리. 그게 훨씬 더 경험치가 근데 있죠. 그다음에 교환학생에서 제가 또 그 어학연수도 해보고, 왜 여러분 제가 안 해본 게 없잖아요. 교환학생도 해보고 어학연수 다 해봤습니다. 제가 어학연수는 7개월짜리 코스로 갔다가 4개월 만에 돌아왔어요.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해서. 그게 제가 좀 독특한 점이죠. 학원비 환불받고 돌아왔거든요, 저는. 근데 교환학생은 제가 뭘 느꼈냐면은 어학연수 할 때는 랭귀지에다 그냥 언어에 대한 그것 자체에 대해 포커싱을 맞춰서 언어가 되게 중요한 줄 알았는데, 교환학생 가서 여전히 영어는 못하는데도 제가 컨텐츠는 A+니까 걔네들보다 뛰어났거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영어를 어버버버 해도 제가 숙제는 항상 만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좀 어리버리 하고 있잖아요. 친구도 없고 이제 좀 친하게 다가오더라고요. 너 내일 뭐 축구 한번 할래? 커피 한잔 할래? 뭐 너 내일 우리 파티 한번 올래? 그러더니 다음날 너 숙제 했냐? 나 숙제 했지? 이거 좀 가르쳐 줄래? 내가 그때도 숙제를 가르쳐 주면서 똑바른 영어를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나한테 숙제를 배워야 되잖아요. 난 진짜 나는 애들이 귀를 얼마나 쫑긋 세우는지, 나는 귀가 쫑긋 쓰다가 애들이 요다가 되는 줄 알았어. 귀가 뾰족해지는 줄 알았어. 나는 애들이 진짜 토끼가 되는 줄 알았어. 귀를 너무 쫑긋 세워갖고 난 쟤는 귀에 근육이 있나 진짜 그런 줄 알았다니까요. 귀가 움직이는 것처럼 봐요. 그래서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제가 숙제 잘 가르쳐 주는 걸로. 애들이 나 잡으려고 프리즌 브레이크 찍었잖아. 내 소코필드 애들이 나 잡으려고 내 숙제 그 비밀의 문서를 잡으려고. 응? 시험 때는 어떤 애 나한테 머리도 비볐어요. 너의 노을리즈를 나한테 트랜스퍼 시키라고 그러면서 막 머리도 비비고 그런 애도 있어요. 장난 아니다. 네, 그 정도예요. 그러면서 제가 영어가 더 늘었죠. 그러겠네. 네, 영어를 하니까. 나는 잘못된 표현을 하면서 내가 그러고 부탁을 했거든요. 또 말도 걸어주니까 네. 그러면 말을 해줘야 여러분, 되잖아. 언어는 수단이고 컨텐츠가 결국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막 영어를 잘하면 뭐가 되겠지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독서예요, 독서. 그렇죠. 네.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도 고 작가님이랑 이코노미스트 얘기했는데 제가 솔직히 영어는 고 작가님보다 잘하거든요. 잘하시죠. 근데 제가 이코노미스트 읽어보면 고 작가님보다 못 읽어요, 훨씬. 왜? 저 경제 경영 아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그 르브론 제임스가 요번에 스테판 커리 꺾었잖아요. 네. 그 특집이 이코노미스트에 나온 거예요. 되게 알찬 기사가 나온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미국 농구를 몰라갖고 네, 맞아요. 농구를 모르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도. 그러니까 이게 영어의 문제가 아니라 배경 지식의 문제구나. 배경 지식이 51이고 영어가 49구나. 영어는 대주주가 될 수가 없구나. 그거를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조언을 드리면서 교환학생은 기회가 된다면은 모두가 가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게 같아요. 크게 얘기하면 이왕 갈 거면 환경적으로 좀 빡시게 해서 어차피 비용과 시간을 들이는데 효과를 확실히 볼 수 있게끔 좀 이왕 간 거 빡시게 가자. 그래서 많은 거 얻었고 오자. 그리고 하나 제가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까먹었다. 다음 가다가 네, 다음 가다가 까먹었어요. 내가 갑자기 정신이 없어갖고 이제 거의 마지막 사연인데요. 오늘 방송에 이거 좀 중요한 건데 뭐냐면은 이제 좀 중복되는 질문입니다. 이거는 박사님이랑 작가님 제일 힘들었을 때 언제냐고. 뭐 한두 개겠어요? 한두 개겠어? 근데 제가 이건 나중에 좀 포스팅을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제가 최근에 있었던 일 해드릴게요. 제가 빅보카를 출시했잖아요. 제가 이제 영어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비영어 전문가인데, 그러니까 두 번 정도의 파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어 전문가 분들이랑 자칭 영어 전문가가 처음에는 영어 진짜 전문가들이 집단적으로 일어났었고, 두 번째는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었고 그 여자애는 엄청나게 공격이 들어온 거예요. 빅보카에. 막 장난 아니에요. 아무리 제가 뭐라 그럴까 담담하게 대응한다고 하지만 그게 우리 와이프도 검색해보고 우리 장인 장모님도 검색했는데 막 온갖 쓰레기 같은 욕들이 다 달려있는 거고, 그냥 빅보카는 상관없이 그냥 책이 쓰레기고 뭐 사기꾼이고 과장 광고고 허대 광고고
엄청나게 스트레스예요. 그 다음에 저는 솔직히 여러분 이 빅포카가 제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누가 나한테 근거 없이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려서 제 생계가 무너진다면은 그건 전 되게 타격이 큰 거거든요. 그때 엄청 힘들었어요 사실. 막 그렇죠. 내가 고 작가님도 이제 컨텐츠 크리에이터니까 똑같이 아실 거예요. 막 내가 찌릿찌릿해요. 막 밥도 안 넘어가고 밥이 안 넘어가요. 근데 이제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막 제가 좀 미안할 정도였는데 어떤 패친 분은 어떤 그 잔다르크가 되셔갖고 그 악플러들이랑 엄청 싸워주셨어요. 헛소리 하지 말라고 당신들. 근데 여러분의 논리가 문제가 뭐냐면 효과를 봤다는 사람이 있는데 왜 그걸 자꾸 무마시키려고 그걸 봤다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되게 힘든 순간이었는데 여러분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게 뭐였냐면은 제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악플이 달렸으니까 매출에 엄청난 타격을 입었겠지. 왜냐면 막 그분들이 예를 들어 당연히 세상에 완벽한 건 없기 때문에 10개 중에 1개, 뭐 20개 중에 1개는 악플이었거든요. 악플이 아니라 나쁜 평가였거든요. 항상 그 정도 비율이었는데 그 악플러가 친구들을 시켜갖고 1분에 10개가 달린 거예요. 악플로 도배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당연히 나도 매출에 타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고 그냥 완전히 똑같아요. 중요한 건 그때 우리는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내는지 테스트를 해보자. 네, 테스트를 분석을 해보자. 다 했습니다.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역시 여러분 힘들 때 그거를 벗어날 수 있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실력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결국에는 내가 진짜 실력이 있다면은 누군가 언젠간 알아봐 줄 거니까. 그러니까 고 작가님 옛날에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힘들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에요. 로또가 당첨되든 뭐 가장 인생에서 슬픈 거 중에 하나가 배우자나 부모님이 돌아가시든 그 감정의 충격의 크기는 순간 어마어마합니다. 포지티브든 네거티브든. 근데 사람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3개월이면 다 적응합니다. 원래 감정으로 거의 다 돌아와서 다시 일상생활을 합니다. 로또에 맞았어도 그 기쁨이 다 사라지고 저도 고 작가님도 다 겪은 일이지만 우리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다 막 세상 무너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할머니가 여전히 보고 싶긴 하지만 옛날처럼 막 그거 생각한다고 막 눈물이 쏟아지고 그러진 않거든요. 솔직히 담담해졌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왜 또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또 할머니가 돌아가셨으면 이제 또 우리 가족으로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으니까 또 그 친구들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러분이 좀 시간이 해결해주는 문제가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힘들 때. 저도 결국 좀 비슷한 얘기 같은데 저가 힘들었을 때는 저는 어렸을 때 좀 힘들게 살았거든요. 아유, 고 작가님 잘 아는데 엄청 힘들게 뭐 살았어요. 환경적인 건 나중에 이제 기회 되면 그거 말씀드린 걸로 하고 나이 들어가지고 최근 한 10년 동안에 제가 힘들었던 때는 제가 창업을 2번 하고 이제 안 되면서 나에 대한 의심이 들었어요. 나는 안 되는 놈인가? 이런 식으로. 제가 웬만하면 긍정적인 사람이기 초긍정주의였네. 때문에 그런 생각 안 드는데 무너지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거죠. 그렇죠. 그럼 내가 앞으로 뭐 진짜 내가 뭘 해도 안 되나? 더 해서 안 되는 건가? 내 이 악물고에도 안 되는 건가? 그럴 때가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저는 그때 가장이었기 때문에 또 환경 자체가 이 악물고 해냈어야 됐어요. 뭐 제가 무너지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가족이 무너지니까. 제가 아마 그때가 그냥 20대였으면은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20대 때 그 정도의 제가 어떤 데미지를 근데 20대 때 그런 도전도 안 했겠지만 20대 때 그렇게 만약에 내가 멘탈을 지켜야 될 상황이 아니었으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제가 가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의심 가운데서도 제가 할 수 있는 걸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거는 뭐 이게 시간이 가다면 운과 불운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나에게 불운도 오지만 운도 오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때 인내하면서 했던 것들이 다 나중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뭔가 열심히 했다. 열심히 했고 분명히 그 안에 방법론적으로 변경시킬 것도 많이 있지만 아무리 열심히 했더라도 그 운 때문에나 그 환경 때문에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열심히 했다면 그런 것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다 도움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잘 인내하고 지나갔던 게 좋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뭘 보면서 그거를 다시 한번 상기했냐면 요즘에 한동근 씨 아시죠? 한동근 씨가 지금 그 멜론 차트 2위예요. 전 잘 몰라요. 저는 예. 원래 1위 했다가 2위 됐거든요. 근데 그 한동근이라는 사람이 원래 위대한 탄생인가 MBC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우승했던 사람이고 이 목소리 되게 그 음색이 좋아가지고 금방 뜰 것처럼 돼 있었어요. 근데 망했군요. 네, 데뷔했는데 그냥 조용히 사라졌어요. 아유, 어디 얼마나 뭐 속상했겠어요. 사라졌는데 정말 우연치 않게 자 이거 좀 정말 신기해요. 그 복면가왕에 한번 나왔다가 얼굴 비치고 MBC 그 복면가왕이 이제 또 시간대가 그거잖아요. 그 주말 일요일이잖아요. 일요일에 되게 시청률 높을 때 얼굴 한번 비치고 그때 이제 또 그 누구죠? 국가스텐 그 사람이 우승했을 때 2위 해가지고 얼굴 좀 많이 익혀졌었어요. 그래도 뭐 뜨진 않았어요. 잠깐 얼굴 나온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듀엣가요제에 나왔는데 그때도 노래 부르러 나온 게 아니라요. 이렇게 패널이라고 그냥 사람들 대화하면 얘기만 하는 곳에 나왔었어요. 근데 듀엣가요제가 일반인하고 가수하고 같이 노래 부르는 건데 어떤 한 분이 정인이란 가수하고 같이 노래를 했던 분이에요. 이 일반인 노래 되게 잘 부르는 거예요. 정인 노래 잘하잖아요. 정인하고 같이 듀엣을 불렀는데 정인이 임신을 한 거예요. 임신을 해가지고 부를 수가 없는 게 된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땜빵이 있으잖아. 그렇지. 그 한동근 씨가 땜빵이 된 거예요. 운으로 들어간 거네. 들어갔는데 진짜. 그 한 번의 운 때 너무 잘한 거예요. 그 25, 23인가 아무튼 그 노래 제가 요즘에 항상 듣고 다니는 노래거든요.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그게 이제 뜨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과거에 조용히 사라졌던 개인 솔로 개인 앨범 음원이 역주행을 해가지고 멜론 차트에서 1위까지 된 거예요. 거의 인생 역주행됐는데 이 친구가 이제 그 1위를 다시 하고 나서 또 녹화를 했잖아요. 네. 녹화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내가 힘들었을 때가 있었다. 왜냐면 자기 자신한테 의심이 들었을 때. 그러면서 딱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의심이 들었을 때조차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열심히 했다는 거죠. 하니까 그 어떤 실력들이 나중에 운과 같이 연결이 된 다음에 또 그 운을 만났을 때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빛이 난 거겠죠. 왜냐면 기회가 왔다 하더라도 못 불렀으면 화제가 안 됐을 텐데 해가지고 완전히 지금 인생 역전이 됐거든요. 지금도 2000년 다음에 지금 2위예요. 노래 너무 좋고. 근데 그거 들으면서 정말 특히 이제 그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외부적으로 힘든 것도 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이 들었을 때만큼 근본적으로 힘든 상황이 있을까 할 정도로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됐을 때. 근데 그거를 극복하게 나면 최선을 다했던 건 언제나 보답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 인내하시고 잘 버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들어서 가장 힘든 거를 떠올렸던 게 그 한동근 씨 그 얘기 듣고 나서 저도 그때가 참 떠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생각이 드네요. 예. 고 작가님이 되게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갑자기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솔직히 여러분 중에 80%는 최선을 다 안 하고 힘들다 그러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그렇게 살았었고. 근데 갑자기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저는 삼성 댕길 때 돈을 잘 벌어서 사고 싶은 건 다 샀었습니다. 초반에는 저는 그래서 헤드폰도 좋은 게 많아요. 그래서 또 힙합을 들을 때는 또 간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닥터들의 헤드셋을 쓰고 댕깁니다. 다 그래서 박태환이냐고 나보고 옛날에는 좋았는데 이제 약쟁이 됐으니까 이제 그래서 안 좋아하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솔직히 내가 요즘에 하루하루를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사냐면요. 저는 노래를 안 들은 지 되게 오래됐어요. 저는 농담 안 하고 생각할 게 너무 많아갖고 노래를 들으면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 MP3 이거 핸드폰에 일단 없고 노래가 이거 핸드폰 바꾸면서 옛날 거도 보면은 아직도 2년 전 노래가 있어요. 노래를 안 들은 지 되게 오래. 왜냐면 저도 그 뭔가 그럴까 그러니까 뭔가 참지 못할 그 어떤 감정을 이기지 못할 때는 노래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근데 이제는 뭐 몰라요 노래가 뭐 나오는지.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진짜 열심히 요즘 고 작가님 뭐 얘기하면은 저는 뭔지 모르거든요. 요즘에 하나도 안 제가 그렇게 열심히 들었던 사람인데 아마는 저는 챙겨야 될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진짜.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 최선을 다했을 때 실패하면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사람이 있으면 좋아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 주변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진실되게 들어줄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는 저한테나 고 작가님한테나 인생 공부의 메시지를 보내세요. 저희가 보면 알거든요. 최선을 다했는지 안 잘했는지. 저희가 무조건 그런 분들 얘기는 다 들어드립니다. 아니 솔직히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구구절절 적어 보내도 저희가 봤을 때 50% 이상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럼 이제 깨닫게 해주거든요. 일단은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한 분들은 다 사연을 보내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래도 이렇게 적고 나니까 마음이 후련하네요. 그게 최선을 다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정리가 되네요. 예? 그러니까 거의 다는 그거예요. 노력 없이 저희한테 정답을 바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 대신 고민 좀 해주고 저 대신 정답 좀 알려주세요. 저희는 안타까우니까 어쩔 수 없이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리는데 만약에 진짜 최선을 다하고 어디 위로받고 위로받을 데가 없고 의지할 데가 없을 때는 저희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더 큰 커뮤니티가 될 거고 저희가 더 시간을 많이 마련해서 그렇게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힘드신 분들은 저희가 꼭 반드시 위로하고 그다음에 도움이 되는 거를 꼭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뭐 동기부여뿐만 아니라 네. 이게 최선도 스마트한 최선을 다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스마트하지 않으면 또 그 노력이 되게 헛되게 네. 되거나 오히려 더 자기를 힘들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뭐 열심히 노력해서 또 공부하고 내년 그런 2월을 기점으로 저희가 계획 타임라인 마일스톤을 세우는 게 있으니까 내년 2월을 기점으로 인생 공부가 확 바뀔 겁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저희가 심적 물질적 여유가 더 생기면서 완전히 업그레이드가 될 거예요. 인생 공부가. 저희는 대한민국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다시 신나게 들썩이게 반드시 만들고 말 겁니다. 제가 축제처럼 네, 축제처럼. 기획한 게 많이 있으니까요. 네. 다시 시작하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화이팅 한번 하고 끝내시죠. 화이팅!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